예, 그래서 앞에 1시간 반 동안은 이제 제가 챕터 1부터 챕터 12까지 뉴턴의 법칙 파트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13도는 진동부터 10까지는 이제 윤여문 연수님께서 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헬프데스크 녹화 자료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이 왔는데, 요거는 유튜브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링크를 알려드릴 거고요. 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여러분들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헬프데스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렉노 파일을 공유를 해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만든 렉노고요. 지금, 잠시만요. 어디 보자. 예, 지금 채팅창에 올렸는데 아마 한 10초쯤 뒤에는 올라갈 겁니다. 예, 방금 채팅창으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PPT 파일이고요. 필요하시면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 중간에 필요하다 싶은 게 있으면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1단원부터 12단원입니다. 뭐 1단원은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결국 여러분이 일반 물리 전반부에서 배웠던 거는 F는 ma라는 이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공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어, 왜냐하면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하는 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등장하는 공식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사이에 관계가 되게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은 하나를 알면 열을 꿰뚫을 수 있지만 이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를 알아도 단 하나도 제대로 뚫지 못하는 10개를 알아도 헷갈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강의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물리량과 공식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거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공식은 바로 이 F는 ma라는 식입니다. 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식이죠. 여기서 일반 물리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유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법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뉴턴의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은 그냥 뉴턴의 이 법칙의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턴의 법칙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은 그 물체의 질량 중심의 운동을 바꾼다.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물체가 힘을 주고받을 때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가하는 힘, 이 물체가 이 물체에 가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힘은 크기가 같으며 방향은 정반대이다. 요거 두 개가 바로 뉴턴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한다라고 설명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뉴턴의 법칙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는 수많은 원자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지구를 이루는 원자 각각이 받는 힘을 다 계산해야 돼요. 매우 하기 싫은 계산이죠. 매우 끔찍한 계산이고. 하지만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은 지구 지구를 이룬 입자 하나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지구를 통째로 하나의 입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지구가 받는 모든 힘의 합력만 계산하면은 지구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문제가 간단해졌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시스템을 여러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로 쓸모는 없지만 이 지우개랑 연필이 있어요. 이 두 물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두 개를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개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뭐 시스템 A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구를 움직이면은 저는 이 개의 힘을 작용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개의 질량 중심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과 이 지우개랑 연필이 있어요. 제가 지우개한테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제가 지우개한테 힘을 가해서 움직여요. 연필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는 거랑 두 개를 묶어서 서술한 거랑 완벽히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도르래 문제의 경우에 도르랑 뭐 여기 매달려 있는 추랑 이거를 하나의 물체로 볼지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진 물체로 볼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뒷부분에 비하면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입학하기 1년 전이죠. 작년 일반 물리원 봄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기말고사 2번 문제이고요. 문제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어, 저항이 있는 액체 속에서 이 공이 움직입니다. 처음에 시간이 0일 때 위치는 0이고 속도는 v0예요. 그 상태에서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습니다. 이때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구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금방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풀면 되는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하나가 딱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잡는지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 녀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잡아주면 되죠. 이 녀석의 질량이 m이니까 이 m 그렇죠. 일단 먼저 자유물체도를 그려야죠. 여기 m자리 공이 있고 정력을 받습니다. 정력 크기는 mv예요. 그리고 받는 힘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가 받는 힘은 그냥 마이너스 kmv고요. 이거는 ma와 같습니다. 그런데 ma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a라는 거는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죠. 그래서 dv dt가 됩니다. 즉 여러분이 풀 미분 방정식은 요건데 매우 기쁘게도 여기도 m이 있고 여기도 m이 있어요. 그래서 이 m이라는 변수는 날아가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식을 적분하면은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양변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kt는 ln v per v0 따라서 자, 따라서 라는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거를 적분을 아이쿠야 당했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패드 쓰면서 강의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예. 그래서 저항력이 작용하면은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속도의 식을 구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시간에 따른 위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채점 기준이에요.
채점 기준에 따르면은 속도를 이렇게 구하면은 4점.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접근해서 위치를 구하면은 2점. 그리고 이건 제가 별로 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안 실었는데 이제 x 위치에 따른 속도를 구하면 또 뭐 몇 점 이렇게 문제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좀 불안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답이 틀리면은 점수가 빵점인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시험 보기 전에 조교님께 여쭤본 바로는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는 MA는 마이너스 KV 혹은 V는 DX 퍼 DT는 이식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에서 핵심이 되는 식을 한 줄 적기만 해도 거기에 부분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사 문제를 제대로 못 푼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중요한 식을 딱딱 적여놓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S를 받기 아주 충분한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F는 MA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힘이라는 거, 자, 이제 뉴턴의 법칙을 살펴봤으니까 뉴턴의 법칙을 한 단계 응용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밀어볼 거예요. 물체를 밀어볼 겁니다. 자, 제가 이 지우개가 있어요. 이 지우개에 제가 힘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우개가 제가 힘을 준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죠. 한편 이 지우개에는 중력도 작용해요. 그런데 중력의 방향으로는 이 지우개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위쪽으로 또 힘을 가하고 있거든요. 즉, 이 지우개는 제가 손으로 미는 힘, 그리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력의 방향으로는 얘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단지 제가 손에 힘을 가는 방향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가 이런, 그러면은 이 지우개 운동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구가 아니라 제 손이 되겠죠. 제 손이 가하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가 얘한테 가하는 힘은 이 녀석이 운동을 바꾸지 않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제가 얘한테 가하는 힘만이 얘의 운동을 바꾸겠죠. 그게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체에 여러분이 힘을 가해서 그 방향대로 물체를 움직인다면은 여러분은 그 물체에 1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물체는 1을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 이제 제가 손으로 힘을 가하는 거를 생각하지 말아 봅시다. 그냥 여기 지우개 있죠? 지우개가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지우개가 떨어지는 힘은 지구의 중력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이 얘한테 일을 해서 힘의 방향으로 얘를 움직여서 얘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언가를 까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를 까먹는 거냐? 지구랑 지우개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까먹으면서 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받는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고 이것이 이 녀석의 속도,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 두 식을 조합하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0이다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뉴턴의 법칙의 또 다른 꼴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만으로도 여러분이 다루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뉴턴의 법칙과 완벽히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려면은 뭐 미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러긴 귀찮으니까 그냥 뉴턴의 법칙을 쓰는 거죠. 자,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모든 물리 문제를 풀 때 시작점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시스템을 잡아야 합니다. 자, 다시 지우개랑 연필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지우개랑 연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붙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둘 사이에, 어, 둘 사이에 어떤 가상의 용수철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력은 무시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지우개와 연필 그리고 그 사이 용수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막 이렇게 떨리는 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진동 파트에서 본 바로 그 운동이죠. 이렇게 떨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떨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한 지점을 예를 들어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때를 시작 지점으로 잡고 용수철이 최대로 펼쳐진 때를 끝 지점으로 잡아봅시다. 그 두 개의 구간 동안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델타 K와 델타 U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두 개를 더하면 0이 된다. 라고 식을 쓰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 문제는 그냥 끝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변화량만 적었어요. 즉, 위치 에너지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 기준점에서 이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높이 0자리로 잡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사실 엄밀하게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다. 여기가 H0으로 할래.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았는지만 얘기하면요. 하지만 델타 U를 계산하겠다고 하면은 기준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델타 U는 뭐 얼마다. mgy다. 라고만 적으면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델타 K 플러스 델타 U는 0이다 라는 식을 쓰는 거를 이제 다른 폼이 여러 개 있잖아요. K1 플러스 U1은 K2 플러스 U2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편합니다. 뭐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으니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먹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왔나요? 자, 오디오나 채팅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사님이 답을 달아주셨군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 곧 시험 보실 새내기 여러분들은? 네, 한 분께서 이제 대략적인 건 떠오르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신가요? 한 분만 더 있으면 이제 대충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각도를 이용해서 X축, Y축으로 나눠서 풀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분해해야 될 것 같이 생겼죠? 자, 입체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평면으로 봐야 되는지부터 헷갈린다. 아, 좋습니다. 예. 자,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이해가 안 된, 혹은 좀 아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다 적어주세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에 하나하나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궁금하신 점이 생각나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물리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좋은 검사 방법은 여러분이 구한 답이 과연 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려면은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문제 상황을 제가 설명 안 드렸군요. 자, 지표면에 대포가 있습니다. 굉장히 센 대포라서 인공위성 궤도까지 포탄을 쏘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H에 있는 이 인공위성을 딱 맞췄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포가 쏘아 올려진 초기 성력 V,
그리고 이 녀석이 쏘아 올려진 각도 세타입니다. 이때 이 여러분이 요격할 수 있는 인공위성의 최대 높이 h는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진 것은 뭐냐면은 h랑 세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v0랑 세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밀체 개인 채수로 한 학생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도를 이용해서 속도의 성분을 나눠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거를 입체로 봐야 하냐 아니면 평면으로 봐야 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평면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자, 대포를 쏘아 자, 이 지구의 중심과 대포 그리고 대포가 날아가는 속도 벡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대포랑 지구 중심을 잇는 선 그리고 대포탄이 날아가는 속도 이 두 개의 선에 의해서 하나의 평면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완전히 구형 대칭이에요. 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일단은 굉장히 대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쏘아올린 탄환이 이 여러분이 쏘아올린 탄환이 이 평면 밖으로 나갈 일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인 거죠. 그러면은 지구 중심과 대포를 잇는 선 그리고 대포의 속도 벡터 이 두 개의 벡터에서 이 두 개의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 안에 이렇게 대포 탄환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입체 상황이에요. 원래는 입체 상황인데 그냥 평면으로 도식해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봅시다. 세타가 커지면 어떻게 될지, 세타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지입니다. 자, 각도를 높여서 세타가 최고가 됐어요. 세타가 90도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대포는 그냥 위로 날아갔다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세타를 점점 더 줄여봅시다. 그래서 줄여서 거의 지표면과 나란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별로 높이 날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표면에서 공을 던지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편하죠. 따라서 우리의 답은 세타가 크면 클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h는 작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음, 제가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만 쓰면 안 됩니다. 가공동량 보존 법칙도 써야 돼요. 어이쿠야. 뭐 여러분 가공동량 보존 법칙 배우셨으니까 일단 간단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공동량 보존 법칙. 초기 속도는 v0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전팔 R에 대해서 이 녀석이 수직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입니다. 회전팔의 길이는 R이고요. 이 녀석의 회전팔의 길이는 R이고요. 이 녀석의 질량은 뭐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녀석의 가운동량이고요. 높이 H만큼 갔습니다. 그때 이 녀석은 최고점에 다다랐으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겠죠. 이쪽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고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표면에서 이렇게 공을 던질 때 공을 쓴 최고점에서 수직 방향 속도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한결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 속도를 뭐라고 할 거냐? 뭐 V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회전팔의 길이는 R 플러스 H이고 그리고 이 녀석의 속도는 V1입니다. 뭐 질량은 이제 M이라고 놓죠. 뭐 시기 순서가 약간 좀 요식구력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녀석이 나중의 가운동량입니다. 가공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같아야 돼요.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V1은 M 날아가면은 R 플러스 H 더 R 곱하기 V0 코사인 세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델타 K는 2분의 1 m v1 제곱. 자, 나중에는 자, 이 최고점에서는 수평 이쪽 방향 속도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속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g, 뭐 지구 질량을 m이라고 해, 라지 m이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m per r 플러스 h고, 처음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g, m분의 mm per r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0이 돼요. 자, 근데 뭐 상당히 식이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있고, 그래서 자, 그러니까 델타 K 플러스를 델타 U를 하면은 0이 된다라는 식을 통해서 V1과 H의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첫 번째 가군동량 보존식에서도 V1과 H의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얻은 것은 두 개의 방정식,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두 개의 미지수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냥 푸시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여러분 목소리 남길게요. 자, 아하. 방금 채팅창에 이제 이럴 때 이런 공식을 쓰면 좋다 하는 노하우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식을 쓰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바로 이제 무턱대고 가공동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부터 때렸습니다. 자, 어, 이럴 때 이런 법칙을 쓰면 좋다라는 노하우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자, 처음 상태랑 나중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 케이스. 자, 이 녀석이 이 녀석의 궤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다음 이 질문 설명드리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 문제에서 제가 가운동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떠올린 이유는 어, 일단 에너지 보존 법칙을 떠올린 건 상당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처음과 나중 상태가 있고 그 중간 과정을 추적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 과정을 알고 싶다? 그러면 F는 MA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끝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F는 MA나 에너지 보존 법칙 혹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나 이게 그거구나. 혹은 가공동량 보존 법칙이나 아니면은 토크에 대한 식, 여러분이 을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여러분 목적에 부합하는 식을 일단 찾으시면 되고, 근데 이건 이제 보존 법칙이냐 아니면 이제 미분 방정식이냐의 차이고, 그다음에 이 보존 법칙 중에서 이 케이스에서는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가운동량 보존 중에서 뭘 써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도대체 뭐가 보존될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자, 일단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딱 쓰면은 이때 이 방향 속도인 V1 그리고 높이 H,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서로 연관지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 수 있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을 딱 보면은 V가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의, 그러니까 이 포탄의 속도가 그 중심으로부터의 위치 벡터와 수직하잖아요.
이걸 보고 딱 이제 가운동량의 개념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예,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방금 개인챗으로 올라온 것처럼 개인챗에서 보내주셨는데 네, 중간 과정을 알고 싶으면 뉴턴의 법칙을 그리고 처음과 나중만 알고 싶으면은 보존 법칙을 이용하시고 어떤 보존 법칙을 이용하실지는 이제 숨겨진 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만능의 방법이진 않고 여러분이 좀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체화를 해야 돼요. 예, 그래 이걸 체하기가 좀 어려워서 물리 문제 푸는 게 좀 어렵죠. 예, 간단히 질문을 드렸고요. 네, 답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라온 질문이 이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할 때 왜 MGH가 아니라 그 복잡한 R분의 GMM을 썼냐 라고 채팅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MGH vs GMM per R. 자, 만능인 공식은 이겁니다. MGH는 근사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지표면에 가까울 때는 이 R이란 녀석이, 그러니까 지표면에 가까울 때는 지구 반지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높이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높든 낮든 지구로부터 받는 힘이 일정해요.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녀석이 받는 힘은 mg고 에너지는 mgh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공위성 궤도까지 특히 이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R이랑 H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지표면에서 받는 힘과 인공지능 궤도에서, 그러니까 인공위성 궤도에서 받는 힘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지표면 근처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MGH를 쓰셔도 되지만 지표면 근처가 아니라 이렇게 인공위성 궤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언제나 들어맞는 -GMM per R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을까요? 자, 뭐 질문이어도 좋고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 좋다. 혹은 이런 부분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다 하는 강의에 대한 피드백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적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뉴턴의 법칙,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하나 빼먹었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뉴턴의 법칙으로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 유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맞는 공식, 뉴턴의 법칙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어떤 물체의 운동량 변화를 만든다. 즉, 힘이 없으면은 운동량이 안 변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고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뿐 아니라 이제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필과 지우개 예를 다시 꺼내 봅시다. 자, 연필이 날아와서 지우개랑 부딪혀요. 그리고 튕겨져 나갑니다. 이 과정을 봅시다. 이 사이에서 지구가 중력을 작용하죠. 지구 중력에 의해서 얘는 아래 방향의 힘을 받지만 그거는 이 두 물체의 충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물체의 충돌 시간이 너무나도 짧거든요. 그때 이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내력에 비해서 지구라는 물체가 작용하는 외력은 너무나도 작고 무시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질량 중심의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입자 하나하나를 다 쪼개서 각각의 입자의 운동량을 계산하고 그거를 다 더한다. 두 번째, 이 물체의 질량을 구하고 질량 중심의 속도를 구해서 두 개를 곱한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간단하죠. 질량 중심의 운동만 알면 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량이 보존된다면 질량 중심의 속도도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충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이 지우개랑 이 연필이 있고 지우개 날아가서 부딪히는데 비스듬히 꽂혀서 이렇게 꽂히면서 막 회전을 하고 빙글을 돌면서 뭐 부딪히고 저저쩌고 해요.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질량 중심의 속도는 일정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물론 매력이 없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거는 이제 질량 중심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탈이 있어요.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비탈을 내려옵니다. 근데 비탈도 움직입니다. 비탈이 그냥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비탈도 움직이고 얘도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 이 녀석의 운동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뭐 뉴턴의 법칙을 써서 분석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이 녀석의 질량 중심 위치가 안 변한다라고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죠. 대신 훨씬 더 간단하죠. 이렇게 뉴턴의 법칙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유도되고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질량 중심의 운동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좀 복잡해 보이는 충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다 하는 좀 질러가는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얘기했고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했으면은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충돌입니다. 그 충돌 중에서 바로 대표적인 탄성 충돌이죠. 물론 실제 사례에서 탄성 충돌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우리 주변에서 그나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충돌조차도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정확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하지만 탄성 충돌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좀 실제에서 보긴 어렵지만 재밌는 계산들을 몇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런 계산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자, 그래서 이 탄성 충돌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제가 아까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뭐라 그래야 되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F는 MA로 대표되는 중간 과정을 알고 싶은 경우. 두 번째는 보존 법칙으로 대표되는 처음이랑 끝만 알면 되는 경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처음이랑 끝만 알면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이 뭐가 두 개를 부딪힌다? 그러면은 처음 속도 알려져 있을 때 나중 속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존 법칙을 쓰면 편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는데 충돌해서 위치 에너지는 뭐 무시하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다. 이거 두 개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식이 좀 끔찍하게 생겼다는 데 있어요. M짜리 물체 두 개가 V1, V2로 와서 충돌해서 U1 그리고 U2로 멀어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공 두 개가 부딪혀서 멀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얼마냐? 2분의 1 M1 U1 제곱 마이너스 U V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0이다 라는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은 1차 방정식이죠. 근데 갑자기 2차 방정식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풀기가 싫죠. 굉장히 풀기가 싫고 더러워요. 수학 시간이라면은 이게 숫자라면은 그냥 어떻게 풀 수 있겠지만
여기 수많은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물리 문제에서 다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별로 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 반발계수라는 거를 도입할 거예요. 반발계수는 충돌 전후의 상대 속도의 비율이고, 물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긴 한데, 비율이고, 탄성 충돌에서는 반발계수가 1입니다. 그리고 반발계수가 1이라면 탄성 충돌이에요. 이게 1이다라는 거는 1차 방정식이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1차, 2차 방정식보다는 1차 방정식이 훨씬 풀기가 좋죠. 그래서 이 반발계수를 적용하면 탄성 충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말이죠. 자, 그럼 이 반발계수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벽에다가 야구공을 던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혹은 이렇게 벽에다가 차를 충돌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비교해 봅시다. 충돌 전에 야구공과 차가 벽에 다가가는 속도는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다가 차가 부딪혀요. 그래서 멈춥니다. 야구공은 부딪히고 튕겨나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차의 충돌보다는 야구공의 충돌이 훨씬 더 탄성적이고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즉, 처음에 발사된 속도만큼 튕겨져 나간다면은 에너지가 보존이 잘 되는 것이고, 다가가서 달라붙으면은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은 왜 붙어 있냐? 면은 충돌 전후에 상대 속도가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충돌 전을 생각해 보죠. 차를 생각해 보면은 충돌 전에는 벽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다가가다가 충돌 후에는 벽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충돌 전후 상대 속도의 부호가 뒤집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속도 차이, 처음의 속도 차이분의 나중 속도 차이 마이너스 1. 이거는 1이다. 라는 요식을 세우면은 델타 P는 0이다라는 식과 연립하여 탄성 충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탄성 충돌 문제를 한번 다 같이 풀어봅시다. 다 같이 풀어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일단 한번 다 같이 훑어보죠. 자,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커브가 있어요. 커브가 있고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상자 두 개가 이 커브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커브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자와 커브는 마찰없이 움직이고 상자와 상자도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탄성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는 처음에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H1과 H2는 같습니다. 근데 질량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얘는 1이거나 얘는 2일 수 있고, 뭐 반대일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얘가 서로 이제 그 커브 위쪽에서 커브를 타고 미끄러져서 서로 부딪힙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충돌 후에 얘네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겠죠? 다시 뒤로 돌아가는데, 뒤로 돌아간 높이가 얼마냐? 뭐 얘가 많이 무겁다면은, 그리고 얘가 가볍다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딱 부딪히면은, 가벼운 녀석은 뒤로 확 밀리고, 무거운 녀석은 천천히 밀리겠죠? 혹은 심지어 안 밀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벼운 녀석은 높이 올라가고, 무거운 녀석은 낮게 올라가겠죠. 그 높이를 구하라는 게 B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하라는 거는 최고 높이를, B에서 구한 최고 높이를 가지고 충돌 후의 에너지를 계산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지를 확인하라 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한테 던져졌어요. 자, 이걸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왔나요? 아니면은, 어, 조금 헷갈리거나 아니면 좀, 자신감이 없거나 그랬나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오디오로 아니면 채팅창으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사님께서는 이제 보자마자 버렸다고 하셨고요.
예, 이렇게 보자마자 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시간 내에 풀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버리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죠. 아하,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H1 질량도 구해야 되냐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닙니다. 질량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주어진 값이고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 오직 충돌 후의 속도와 충돌 후 올라가는 높이입니다. 자, 예, 방금 채팅창으로 올라온 글에서는 이제 어, 보전 법칙을 잘 쓰면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풀라면 풀 수는 있겠는데 계산은 자신이 없다. 라는 얘기가 있고 탄성 충돌과 운동량 보전 법칙을 사용하면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군요. 예,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량비 반대로 속도비에서 2분의 1 GT 제곱을 쓰면 되냐? 음, 아, 한 분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두 물체가 와서 부딪혀요. 그러면은 충돌 후의 속도는 속도비는 질량비에 반비례한다. 라는 점을 이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속도를 알면은 높이를 알 수가 있죠. 질량별로 높이를 알 수가 있죠. 이걸 바탕으로 최고 높이를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때요? 이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질러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풀면은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음, 대답이 없군요. 한 분께서 이거를 모든 탄성 충돌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답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께서 자, 이거를 옮겨 놓겠습니다. 어떻게 옮기지? 됐다. 요식을 잘 생각을 기억해 두시다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구한 답이 이거랑 일치하는지 한번 나중에 검증을 해봅시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말씀해 주신 대로 탄성 충돌이다. 운동량은 보존된다입니다. 이 두 개만 알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알면은 충돌 후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충돌 후 속도를 바탕으로 h는 루트 2gh라는 식을 통해서 h가 아니지. v제곱은 2gh라는 식을 통해서 높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간 목표는 속도고 최종 목표는 h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이 녀석이 슬라이딩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h짜리 높이에서 슬라이딩해서 떨어지면은 중간 경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속도는 루트 2gh로 주어집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요. 속도는 루트 2gh예요.
즉, 두 물체가 처음에 같은 v0라는 속도로 서로 마주보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딪히면은 각각 u1과 u2라는 어떤 속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m1, m2. 자,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처음 운동량, 아니, 나중 운동량은 m1, u1 플러스 m2, u2고요. 나중 운동량, 나중 운동량은 이거고, 처음 운동량은, 자, m2는 반대 방향, m1부터 거죠. m1 v0 마이너스 m2 v0입니다. 자, 이 경우에 v는 이제 m2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이건 0이다. 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발계수는 1이다. 자, 반발계수의 정의는 상대 속도의 비율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상대 속도를 구하는 기준이 일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m1을 기준으로 상대 속도를 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 상대 속도는 이 v2, 이 질량 2짜리의 속도인 마이너스 v0 빼기 m1의 상대 속도인 v0예요. 나중 상대 속도는 뭐냐? m2의 속도인 u2에서 m1의 속도인 u1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1이에요.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식에서 u2라는 녀석이 어떻게 주어지냐? u1 플러스 2v0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m2라는 녀석은 m1이라는 녀석보다 더 오른쪽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두 개가 와서 부딪히면은 오른쪽에 다가왔던 애는 이쪽으로 m2는 멀어지고 m1도 반대 방향으로 멀어질 테니까 u2는 u1보다 더 큰 플러스 값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식을 이 운동량 보존 법칙 1번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u2가 사라지고 u1에 대한 1차 방정식만이 남을 겁니다. 자,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u2 equal to 0에서 자, u1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자, 조금 더러워서 약간 막히는데 m2가 있으니까 3m2-m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바닥에 있어서 식이 약간 더러운데요. 이 녀석을 위쪽으로 올려보면은 자, 클리어. u1은 이렇게 되고 u2는 잘못 구했나? 잠시만요. 어떻게 탄성 충돌 문제는 1차 방정식이라도 항상 계산이 헷갈립니다. 예, 어디다 제가 계산을 해뒀는데 예, 요거를 풀면은 반대로 썼군요. 계속 위치가 약간 틀렸어요. 네, 다시 한번 미숙한 진행에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U1과 U2는 각각 V0에 비례하는데
개수가 보시면 이게 상당히 대칭적으로 생겼죠. 자, 이렇게 대칭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요거 이렇게 돼 있는 레이를 그냥 보고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생각해 보면은 M1이랑 M2 위치를 그냥 바꾸면은 어쨌든 상황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도 대칭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충돌 후의 속도비는 질량비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으로 문제를 풀면은 이런 답에 도달을 못합니다. 여기서 구한 답이랑 여기서 구한 답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식이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안 맞냐면은 아까 어떤 분이 채팅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 관계식은 특수한 경우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잘 쪼개 보시면은 항으로 옮겨봐요. 그러면은 M1, U1 플러스 U1은 M2, U2라는 U2라는 결과에 다다릅니다. 자, 이게 뭐냐? 운동량, 일종의 운동량 보존식이죠. 혹은 운동량이 똑같이 분배된다라는 식인데, 어, 음, 아, 요게 성립하는 경우는 이제 처음 운동량이 0인 경우에 그래요. 예를 들어, 폭탄을 생각해 보죠. 폭탄이 터져서 오른쪽 조각, 왼쪽 조각이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멀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운동량은 0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량은 보존돼야 하고, 따라서 M1, V1은 M2, V2와 같아야 해요. 이 식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은 속도비는 질량비에 반비례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초기 운동량이 0인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서만 쓸 수 있는 식이지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특수한 경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써먹는 식을 외우고 계실 때 그때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을 언제 제대로 써먹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식을 외우면은 틀린 상황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높이를 또 계산하면 되죠. 자, 높이는 에너지 보존 법칙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초기 운동 에너지만큼 중력 위치 에너지로 변환될 것이고 질량 날아가면은 H는 2분의 G V 제곱이라는 2G분의 V 제곱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따라서 H는 높이에 비례해요. 아니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높이를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처음 속도가 V0죠. 나중 속도가 이 녀석이죠. 속도의 비율은 이 녀석이죠. 그러면은 처음 높이 그러면은 나중 높이를 h라고 처음 높이를 h라 해볼게요. 이 두 녀석 사이의 비율은 속도비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코에피션트를 그냥 제곱해서 갖다 붙이면은 나중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m1짜리의 나중 높이는 이렇게 되고 m2짜리의 나중 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조금 식이 지저분하게 생겼지만은 이렇게 나중 높이가 처음 높이 비례하고 그 계수가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는 B번 문제를 풀었으면 그냥 식은 죽 먹기까지는 아니고 식은 죽 먹기죠. 자, H 이게 나중 높이잖아요. 이 두 개의 블럭이 충돌해서 다시 올라갔을 때 이 상황에서 각각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고 두 개를 더해줬을 때
처음 위치 에너지가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한 20분 동안 이거 하나만 붙잡은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탄성 충돌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자, 질문이 없는 것 같군요. 그러면은 한 10초만 시간을 잠깐만 주세요. 방에 불 좀 켜보겠습니다. 아,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불 켜고 와서 답드리겠습니다. 탄성 충돌 문제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단축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어, 탄성 충돌 문제는 사실 되게 전형적이고 정형화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풀이의 그 과정을 그냥 외워버리면은 이거를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사실 저 탄성 충돌 문제를 풀어본 지가 좀 오래돼서 오래 걸렸는데,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처음 속도를 바탕으로 나중 속도를 구한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이랑 이제 델타 P가 0인 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부수적인 물리량을 구한다. 간단히 나타내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이 부분이죠. 탄성 충돌이랑 이제 델타 P는 0이다라는 걸 써먹는 부분. 근데 요거는 사실 1차 방정식이잖아요. 계수가 좀 복잡하게 생겼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냥 문제 상황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뭐 공이 떨어지는데 두 개가 부딪힌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해서 부딪힌다 같은 문제 상황 여러 개를 가지고 와 놓고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것만 집중적으로 계산을 하셔도 이제 문제풀이 속도를 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질문이 혹시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질문을 해석하기 위한 자리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제 그, 여러분이 일반 물리 원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의 한 3분의 1을 커버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제가 3분의 2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바로 좀 난이도가 있는 회전 운동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이란 거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에 불과해요. 아까는 힘을 이용해서 밀었잖아요. 이번에는 힘을 이용해서 돌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제 나중에 가시면은 이제 뒤쪽에 단진동 파트에 가시면은 여러분은 힘을 이용해서 용수철을 압축할 거예요. 뭐 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딱 두 개만 보는 거죠. 밀고 그리고 회전하고. 자, 힘을 이용해서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힘을 줘서 뭔가를 돌릴 때는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회전팔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 연필이 있습니다. 이 연필을 힘을 줘서 부러뜨리기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다기보다는 어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러진 연필 있죠? 연필 이렇게 부러졌어요. 부러진 연필을 힘을 줘서 한 번 더 부러뜨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오냐? 제가 손으로 가는 힘은 같을 텐데
바로 지뢰파리 길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부러진 연필의 경우에는 중심축에서 이만큼, 보통 연필보다 길이가 절반가량 짧아요. 이 힘을 가하는 지점 사이의 거리가. 즉, 제가 연필에 가할 수 있는 토크는 절반땡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쉽게 부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토크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는 이제 간단히 아셨을 것 같고, 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제 힘이라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연결되는 것처럼 토크라는 것도 어떤 물리량이 변화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 물리량이 바로 각운동량이에요. 선운동에서는 운동량이 있는 것처럼 회전운동에서는 각운동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운동량과 선운동량, 힘과 토크의 관계식도 매우 유사해요. 여기에 지뢰팔이 곱해졌냐 곱해지지 않았냐만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F는 M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각운동량도 어떤 조건이 있으면 보존될 것이다 라고 뭔가 느낄 수가 있죠. 직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 조건이 바로 토크는 0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토크의 합이 0일 때 그 물체의 각운동량은 보존된다 라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이렇게 연필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비록 힘을 가해서 이 연필이 돌아가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녀석은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연필에 작용하는 알짜 토크는 0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이 녀석에 작용하는 알짜 토크가 0이라면 이 녀석의 각운동량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선운동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바로 선운동에서 질량에 대응하는 게 더 복잡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회전관성이에요. 회전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선운동의 질량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얼마나 돌리기 힘든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혹은 한 번 돌아갔을 때 얼마나 멈추기 힘든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돌리기 힘들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제 몸에 물통을 가까이 붙여서 올리는 것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올리는 것 중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올리는 게 더 힘들겠죠. 설사 중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멀리 떨어지면 돌리기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회전관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혹은 질량이 큰 녀석 있죠. 자, 이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의자가 있는데, 자, 굉장히 잘 돌아가는 회전 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의자를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돌리기 힘들겠죠. 그리고 의자가 크면 클수록 돌리기 힘들겠죠. 의자가 클수록 그 회전팔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 의자가 무거울수록 이 의자의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돌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회전관성을 간단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관성을 계산할 때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은 이 녀석의 차원이에요. 이 녀석은 질량 곱하기 길이 제곱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회전관성의 식을 보시면은 이제 뭐 꽉 찬 구는 5분의 2 mr 제곱, 뭐 기다란 막대기는 12분의 1 m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항상 질량 곱하기 길이 제곱꼴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전관성의 식을 딱 계산했는데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질량 곱하기 길이 제곱이 안 나오면은 그 계산은 틀린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어디서 틀렸는지 계산을 살펴보거나 계산을 다시 하시면은 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토크와 마찬가지로 이제 힘과 마찬가지로 토크의 식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에 토크를 가하면은 각운동량 곱하기 어떤 물체에 가해진 토크는 각운동량 곱하기 각속도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바로 축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전 운동의 축은 여러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 애플 펜슬, 회전의 축을 가운데를 잡거나 멀리를 잡거나 그래도 질량은 똑같죠. 하지만 회전 관성은 달라집니다. 중심이 축일 때는 쉽게 돌릴 수 있지만 끝쪽이 축이라면 돌리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회전 운동에서는 그 상황마다 축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가운동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축이 어딘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토크를 계산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가운동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뭐 이거를 그냥 읽는 거는 별로 여러분께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 운동 있죠? 요것도 일종의 회전 운동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해요. 그냥 축을 잡으면 됩니다. 자, 이 H라는 지점을 축을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이 H라는 지점을 중심으로 처음엔 멀었다가 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속도 방향이 바뀌고 다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나름 회전 운동 비슷하죠. 이, 이 녀석이 발사된 중심을 기준으로 또 중심을 기준으로 운동을 서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축을 하나만 딱 설정하면은 그 운동은 회전 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얘가 받는 토크가 0이다 혹은 토크의 영향이 0이다 라면은 그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우리 태양계의 움직임입니다. 자, 우리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운동을 하신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가운동량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가운동량은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양이 가하는 중력은 지구한테 토크를 가지 못하거든요.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의 나란한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이 선에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어야 토크를 작용할 수가 있는데 중력은 정확하게 두 점을 잇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토크가 0이고 따라서 가운동량은 보존돼요. 비록 운동 중에 이 녀석의 속도는 변할 수 있지만 그리고 각속도도 변할 수 있지만 각운동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케플러 제3법칙이 유도가 되는데 요건 이제 3법칙 맞나? 3법칙 맞겠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회전운동과 관련된 기출문제, 상당히 간단한 기출문제를 하나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운동 하면 자주 등장하는 세차 운동이에요. 팽이 세차 운동. 자, 여기 문제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팽이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리고 한쪽 축은 이렇게 실에 연결되어 있고, 반대쪽 축은 그냥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팽이가 세차 운동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 방향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구하라는 게 방향이니까, 각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쉽게 답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방금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군요. 예,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어, 아주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일단 질문을 킵해두고, 자,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친 후에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조금 상당히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죠. 예, 어,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아니, 사실 설명드릴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로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팽이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가운동량은 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적용합니다. 그때 중력에 의한 토크는 수직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이 팽이는 이 토크가 작용하는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하는 좋은 방법은 이거를 그냥 F는 MA에서 바로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F는 MA를 통해서 과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을까? 이 녀석이 돌아가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시면은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토크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 녀석이 어떻게 회전할지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크라는 개념이 이제 F는 MA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거지만은 그와는 또 다른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이제 만약에 회전축이 다른 두 물체의 회전 운동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겠죠. 자동차 앞바퀴는 이렇게 돌아가고 뒷바퀴는 이렇게 돌아가요. 이 시스템의 가운동량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이제 이 녀석의 운동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은 그냥 축을 하나 딱 잡으시고 그냥 그 축을 기준으로 운동을 서술하시면 된다. 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이제 물체 회전축이 두 개가 있잖아요. 뭐 여기에 뭐 무슨 막대기가 얹어져 있고 마찰력이 작용해서 이 녀석이 돌아가는 거, 이 녀석이 돌아가는 게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축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 딱 찝으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를 회전축으로 딱 찝고 가공동량 보존 법칙이나 토크식을 세울 수도 있고 혹은 여기를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를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 위쪽을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데나 축을 하나 잡으시고 그 축을 기준으로 운동을 서술하시면 된다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회전간성은 이제 그냥 간단한 거는 좀 외우시면 편해요. 뭐 예를 들어 질량 m짜리인 골이다. 질량 m짜리 고리는 그냥 중심으로부터 질량까지의 거리가 일정하니까 그냥 포인트 매스를 돌릴 때랑 회전 관성이 똑같다. 뭐 실린더를 돌릴 때는 절반이다. 솔리드를 돌릴 때는 5분의 2 mr 제곱이다. 뭐 이런 거 간단히 외우시면은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우려나?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문제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덤벨을 들고 돌아가요. 덤벨을 들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무게추를 들고 있는데, 무게추를 그냥 놔요. 무게추를 던지거나 뒤로 던지거나 아래로 던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놓습니다. 그냥 놨을 때 이 사람의 각속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가운동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때요? 딱 보기에 헷갈리지 않고 답을 바로 알겠나요? 자, 손을 놓기 직전과 직후를 비교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예. 그러면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가군동량은 보존될까요? 그냥 예, 아니요로만 간단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단어가 좀 애매한데. 자, 보존될 것 같다. 보존 안 될 것 같다. 아, 한 분이 긴 채소로 질문을 보내주신, 예, 어, 어, 예, 그냥 제가 여쭤보면은 이 줌 채팅으로 그냥 편하게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물론 안 해주셔도 좋고 얘기해 주셔도 좋은데 이왕이면 얘기해 주시면은 여러분께 더, 여러분께 더 맞춤형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존될 것 같다. 보존이 안 될 것 같다. 보존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답이 상당히 갈리는데 사실 갈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질문을 굉장히 애매하게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질문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 예, 그냥 간단히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회전 속도가 변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만의 가군동량은 보존되냐? 이 사람만의 가군동량을 계산하면 그건 보존되냐면 보존됩니다. 사람과 덤벨을 시스템으로 잡았을 때 가군동량 보존되냐 하면 보존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이랑 덤벨을 시스템으로 잡았다가 나중에는 사람만 시스템으로 잡는다면 가군동량은 그때는 보존이 안 됩니다. 어,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의 각속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힘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은 토크를 받지 않았거든요. 각운동량이 변했다는 것은 반드시 토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덤벨을 놨습니다. 덤벨을 잡고 있다가 놨어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의 회전동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회전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리고 이 덤벨이 이 덤벨도 사실 중력 아랫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덤벨은 그냥 같은 가운동량을 가지고 운동합니다. 근데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덤벨은 손을 놓으면은 덤벨은 그냥 직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 따라서 빙글빙글 돌지 않고 그냥 앞으로 쭉 날아가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운동량 보존을 이야기할 수가 있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동 아까 포물선 운동도 회전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사람의 팔이 있고 덤벨이 있다가 이렇게 덤벨이 날아갑니다. 이 덤벨의 운동은 여전히 이 사람 중심을 축으로 한 회전 운동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덤벨이 받는 힘은 토크를 안 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선운동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사실 회전 운동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약간 딴 얘기고. 자, 여러분이 좀 실수할 만한 부분. 속도가 늘어날 것이다. 왜냐? 가공동량은 보존돼야 하는데 가공동량은 보존돼야 하는데 회전 관성은 줄어들었으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시스템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덤벨이랑 사람을 시스템으로 잡았으면 끝까지 그걸 시스템으로 잡으시고 사람만 시스템으로 잡으셨으면 끝까지 사람만 시스템으로 잡으셔야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실 때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예. 어, 제가 처음에 질문을 잘못 드려서 예상했던 그 교육 효과를 못 가지고 오진 않았을까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어,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줌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이 없으면은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근데 요거는 약간 심화 문제입니다. 약간 심화 문제라고 어려운 거라서 그냥 편하고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전에도 에너지가 있는데 회전의 운동량도 있고 회전의 힘, 토크도 있으니까 회전의 에너지도 있겠죠. 바로 회전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회전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그냥 운동 에너지랑 닮았어요. 질량 대신에 I를, 속도 대신에 각속도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 병진 운동 에너지랑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물체가 회전하면서 가진 에너지 플러스 질량 중심이 움직이면서 가지는 에너지를 두 개를 더해야 그 물체가 회전하면서 굴러갈 때 운동 에너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의하면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그리고 토크를 이용해서 질량 m짜리 균이란 구가 이 비타를 굴러 내려갈 때 운동을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에너지 보존이랑 F는 MA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토크랑 힘도 사실 토크의 법칙과 힘의 법칙도 사실 같은 법칙이에요. 즉 에너지 보존이나 토크나 둘 다 같은 답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로 문제를 풀면은 뭐 요렇게 요식꼬리하게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요식, 에너지 보존식 플러스 구름 조건식이에요. 이 녀석이 굴러간다.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 즉, 이 녀석이 회전한 만큼 미끄러진다 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R 오메가가 V랑 같다. R 오메가가 질량 중심의 이동 속도와 같다 라는 구름 조건을 이용하면은 이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분의 7 mv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델타 U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고 간단하게 이제 미분방 정식을 풀면은 답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크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축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굴러가죠?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축은 어디냐? 회전의 축은 바로 이 비탈과 공이 접촉한 점입니다. 공의 중심이 아니라 공이 이렇게 여기 비탈과 접촉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공의 회전 관성은 그냥 5분의 2 mr 제곱이 아니라 5분의 7 mr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토크의 방정식을 세어서 계산을 하시면은 에너지로 계산할 때와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딴 얘기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만 가지고도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도 변수로 넣으면은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하기는 약간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안 풀 거고요. 자, 예,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중간에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예, 질문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으시면은 5분간 쉬었다가 5분간 쉬었다가 40분에 8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제시기가 빨리 가는군요. 예. 근데 그냥 편하게 40분에 시작하죠. 여러분 좀 지치셨을 테니까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